자, 지난 시간 때 내용 중에서 처음 부분에서 중요한 건 이거야. 누가 이 작품에 있는 작가가 태백산맥 속의 소방리 소나무 숲에서 누구에게 당신에게 엽서를 띄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글의 형식이 편지 형식으로 취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소나무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 바로 인간과 소나무의 대조.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토지 하나, 신발 한 켤레 토지 하나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우람한 이 숲의 모습을 이룬다라는 그런 결과물이 있었지만, 우리 인간들은 뭐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존재 같다 해서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 오늘 우리 내려가서 우리 지난번에 소나무를 베어가지고 경복궁 복원에 사용되는 부분에서 우리 오늘날의 뭐하는 모습, 엄청나게 소나무를 소비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인식, 그 부분까지 우리가 어디 나의 내용에서 그지 보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떨어져 앉자, 떨어져 앉고 마스크 벗자 둘이. 붙어 앉으니까 마스크를 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지? 이쪽으로 와. 불편해도 떨어져 앉아야 돼.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어. 선생님 감염자고 접촉 안 했어. 펜 들어. 무조건 쓸 준비해야 돼. 선생님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지 하고 받아적는 속도로는 학교에서 못 따라가. 그러니까 언제든 바로 듣고 바로 쓰고 바로 생각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수업 긴장해야 돼. 자, 우리가 생각 없이 자라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소나무라는 것은 첫 번째 바로 우리 인간과 우리들과 대주되는 존재이라는 소문이 소나무 숲에서, 두 번째, 소나무는 우리 경복궁 복원을 위해서 엄청나게 소비된 베어진 그런 나무라는 점. 근데 여기서는 소나무만이 아니라 뭐하고 있다? 우리는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내고 있는가 하면, 해서 뭐하고 있는 거냐면 소나무가 다른 곳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확대 적용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소나무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나무 외의 다른 것들,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것. 대표적인 게 뭐야? 사람들이 편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생활의 어떤 자신들의 불을 자랑하기 위해서 멋진 가구를 만들었어. 물건을 만들었어. 그 물건을 만들면 뭐 해야 돼? 자연에서 나무를 베우거나 다른 돌을 채취하거나 흙을 퍼오거나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야. 즉 원래 자연에 있어야 할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만든다. 이 모습이나 아예 사람을 잘라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확대 적용 어디로? 우리의 현실로. 어떤 현실?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얘기 나오지, 우리 생태계의 어떤 먹이사슬 관련 지어가지고 생산자, 식물, 그 위에 소비자, 동물, 그 소비자 중에서 가장 높이 있는 소비자가 누구야? 우리 인간입니다. 완벽한 소비자. 최대 소비자지? 미안해. 완벽한 소비자가 아니라 최대 소비자. 우리 인간입니다.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최대의 소비자라는 점에서 최대의 소비자라는 점에서 우리 인간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오로지 뭐만 하고 있다? 소비만 하고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만든 게 없이 뭐만 하고 있어? 소비만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소나무는 어디에 들어가? 생산된 식물에 들어가겠지. 그래서 소나무는 뭐해? 자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반면 우리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심지어는 불필요한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물들을 뭐하는 거야? 소비하는 모습. 그래서 인간의 어떤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비판하는 의도에서. 자, 계속 보자.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밥을 짓는 걸 밥을 생산한다고 하진 않아요. 그냥 밥을 짓는다라고만 해. 왜 생산이라는 말이 붙을 수 없느냐? 그것은 식물이 이뤄낸 거거든. 그 쌀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뤄낸 게 아니라.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소비의 주체에서 소비의 객체로 전락한다. 이 말은 자, 이 위의 것은 소비의 주체야. 왜? 인간은 뭐이기 때문에? 최대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했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소비의 객체는 뭘까? 소비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야. 어떤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는지 살펴본다면 우리 운동선수들 있지. 스포츠스타들 보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선수가 어떤 구단에 입단했는데 몸값이 얼마입니다. 이런 표현. 무슨 뜻이야? 몸값이 얼마입니다. 그 선수가 얼마의 값을 가지고 얼마의 값을 받고 팔렸다는 의미가 되잖아. 소비의 기체로 전락하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가수들이 있어. 가수들이 뭐 1년 동안 뭐 벌어들이는 기획사 벌어들이는 뭐 음반 수익량이 얼마야. 그래서 이 가수들의 어떤 뭐 몸값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인간이 뭐가 된 거야? 소비의 기체가 된 것이지. 그래서 소비의 기체가 된 것은 바로 뭐가 된 거야? 어떤 현대 사회에서 뭐한 모습? 바로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한 모습.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자본주의 때문에 직접 본문에서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A라는 사람은 대기업에 들어갔고 B라는 사람은 중소기업 들어갔어. A라는 사람이 연봉 1억이야. B는 연봉 5천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두 사람의 몸값이 2배 차이다. 그럼 A가 좋은 사람이야? 아니거든. 아닌데 뭐야?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야? 좋은 사람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인간을 어느 정도의 몸값을 지녔냐 라고 판단하는 이 자본주의적 발상이죠. 이거 마찬가지. 그리고 오로지 자연을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나왔지? 경제학의 폭력성. 경제학은 폭력성을 지니고 있다. 경제학이 지니고 있는 폭력성, 어떤 의미냐면 바로 자연은 오로지 생산만을 담당하는 요소이다. 그리고 인간은 오로지 소비만 하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자연과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생각을 경제학의 폭력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은 생산자이고 생산만 하는 것이고 그 자연은 우리 인간은 뭐만 하면 된다? 소비만 하면 된다.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자연에 있는 생산물을 많이 가져가느냐가 그 사람들의 부의 차이를 결정한다. 이 경제학이거든. 경제학은 결국 누구에 대해서 폭력적인 거야? 이런 자연에 대해서 폭력적인 것이지. 소나무를 더 많이 베가서 더 집을 많이 지으면 경제학에서는 훌륭해. 더 경제적이고 더 많은 걸 이뤄냈어라고 얘기하겠지. 거꾸로 이것도 뭐 하게 된 거야? 그만큼 자연을 더 혼탁하게 만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현대사회의 인간의 소비, 자본주의, 경제학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고 있다?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이 정도면 우리가 글쓴이의 어떤 태도 관점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난번에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좀 살짝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어. 거기를 좀 정정을 할게요. 넘어가기 전에. 그 나달라기 밑에 세 번째 줄에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 여기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잘못 설명했지? 눕혀진. 이중피동 아닙니다. 근데 이중피동이 잘못 얘기했지? 이중피동이 아니지. 왜? 눕히어진. 자, 여기 어간이 있고 여기 어지다가 피동을 만드는 것인데 이때 희가 선생님이 피동이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이건 사동 표현이죠. 사동. 나의 희를 사동으로 보는 근거. 의해서 눕혀진 거. 그렇게 하면 설명이 안 돼. 선생님 사동을 결정하는 법 두 가지를 들어보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앞에 목적어 유무. 근데 목적어를 지금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방법. 이게 사동인지 피동인지 구분하는 방법. 이 전미사. 이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던 거예요. 이거. 우리 문법 문제 풀면서 사동 피동 구분하는 방법. 여기다 뭐라고 보면 된다? 희 대신에 지혜. 뭐 넣으면 돼? 개하다라고. 눕게 하다. 소나무를 눕게 하다라고 이 의미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 그럼 사동인 거야 지금. 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사동과 피동이 겹쳐 쓰인 것이지 이중 피동이 아니야 이거. 자, 우리 날개 문제 두 개가 있어. 바로 옆에 보면 첫 번째 거는 지난번에 선생님 수업하면서 언급했던 거고, 그 자신을 반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손숲이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던 엄한 스승 같았다라고 말했고, 밑에 날개 문제 봐봐. 두 번째 날개 문제. 필자가 현대인의 생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현대인의 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소비의 기체가 절약하고 있다. 경제학의 평등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현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지. 그래서 생산의 주체가 아닌 소비의 주체로 소비만 일삼으면 급기야 소비의 기체로 전락한 삶을 살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부분에 줄을 그어야지. 비판적으로 인식. 자, 오른쪽에 핵심 정리. 1번, 이 글은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 물론 엽서라는 말이 쓰이긴 했지만 실제 엽서를 보낸 게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어떤 그 비유적 표현을 보시면 되고, 편지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편지라는 것은 쓰기가 독자와 소통하는 상호작용,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알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편지를 쓸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런 말을 쓴 거야. 당신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해줬던 거 생각납니다. 혹은 뭐 당신에게 뭐 이런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 이미 글을 읽는 독자를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쓰고 있구나. 우리가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어. 그럼 그 전에 그 사람한테 뭔가 들은 얘기를 넣어가면서 편지를 썼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과 내가 서로 뭐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표현을 쓴 거야.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니? 딴 때도 별로인데 오늘은 더더욱 막 뭔 일 있어 나는? 그치? 되게 오기 싫은데 왔어? 그건 맞을 거야. 나도 수업하기 싫은데 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근데 너희들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조금 힘 좀 내. 근데 막 처지잖아 같이. 왜냐면 선생님도 수업하면서 그냥 수업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니네 무슨 뭐 10명, 20명 앉아있니? 나 니네 지금 숨 쉬는 거 하나하나 다 쳐다보고 있어 지금. 근데 니네 움직이는 가만히 이렇게 해버리면 선생님 그대로 이게 되게 얘가 수업을 싫어하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귀찮아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거든. 어쩔 수 없어. 힘든 건 어쩔 수 없어. 좀 참아봐. 두 번째, 소방의 소나무들과 우리들의 대조. 자, 첫 번째, 소나무들은 긴 세월 동안 작은
작은 토지를 가지고 우람한 자태를 드러냈어. 근데 우리들은 바쁘게 뛰어다니면서도 이루는 것이 별로 없어. 여기에서 필자의 성찰이 드러난다.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 이루되지 못한 자신을 줄거하되 반성적으로 돌아보게 된다. 반성적. 그 반성적으로 돌아보게 됐다는 것을 표출한 게 어디였어? 바로 회초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다라고. 자, 그리고 필자의 비판의식, 이거 중요하지. 경복궁 복원에 엄청난 양의 소나무를 소비한 것은 인간의 무리한 소비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무리한 소비. 이거 중요한 포인트였지.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사람은 소비만 한다. 사람은 소비의 주체이며 기초를 전락한다. 그리고 세 번째, 자연을 생산의 요소로만 규정한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자연을 이기적으로 소비하는 인간의 폭력성인, 즉 경제학의 폭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뭐하고 있다? 필자는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의 비판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용 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런 국어 시간에 배우는 글을 읽으면서 이제까지 배웠던 자화상이나 최적자는 문학작품이어서 크게 그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슬슬 그런 얘기가 나올 거야 아마. 이 국어교과서에 실린 수많은 글들이, 잘 봐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전통이 있고, 여기에 뭔가 현대적인 것이 있고, 여기에 어떤 인문학이 있고, 여기에 과학이 있으며, 여기에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그 삶, 어떤 가치 이런 걸 소중히 한다면 여기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 언급되고, 여기에 본질이 있다면 여기 외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대립되는 것들이 있어. 대립되는 것들, 이것들이 뭐냐면 이거야. 요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추구만 하고 있는 것, 추구하고 있는 것, 뭔가 발달된 거, 새 거, 돈 많이 버는 거, 간지나는 거, 막 이런 것들만 사람들이 추구하고 산단 말이야. 그치? 오늘날 사람들이 막 이런 거 중시해? 뭐 인간의 또 마음의 수양이라든가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뭐 예의, 아니면 우리 전통 문화, 이런 거 막 추구 안 하잖아. 현대인들이. 그래서 이런 글은 어떻게 제시되냐면, 국어교과서의 글은 오늘날 우리가 지나치게 이쪽만 추구하고 이것들 잃어가다 보니까 이쪽의 얘기를 많이 강조해. 이거는 좋지 않다.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글 자체가 완벽한 글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하나의 일종의 견해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나치게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당긴 거야. 지금 이쪽에 글을 읽혀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 만약에 어떤 친구가 우리 정치 이념 중에 뭐 좌익 우익 이런 말 들어봤지? 지나치게 좌익 사상을 갖고 있어. 지나치게 이게 왼쪽으로 애가 빼딱하게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에게 우익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네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지는 않아. 세상에는 이런 것도 필요해라고 얘기해주면 내가 중립을 지키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거든. 그러려고 좀 지나치게 당기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 이걸 애들이 오해한단 말이야. 뭐라고 오해? 아, 그러면 경제는 다 나쁜 거군요? 폭력적이니까. 좀 있으면 과학 연구의 자유가 되지, 과학은 죄다 나쁜 거군요? 심지어 뒤에가 밑에 주는 돌다리, 와, 돈 추구하는 거 정말 쓰레기군요? 이런 식으로 애들이 오해해. 아니야. 너무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객관적인 중립을 지키라고 이쪽의 글들을 많이 보여준다는, 그거를 너희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나치니까. 있지? 소비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밥 안 먹고 살 수 있니? 집 짓는데 나무 안 쓸 수 있어? 없잖아. 없는데 지나치고 불필요하게 하니까 문제인 거야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비판적인 내용이 나온 거야. 조심해야 돼. 알겠지? 자, 이것만 꼭 보자. 이 글은 당신에게 뭐 엽서를 써서 보내는 형식을 취해 글을 전개하고 있다. 두 번째, 회초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의 원관념, 뭐뭐 같았다 하게 되면 얘가 보조관념이라는 얘기지. 원관념 뭐야? 소관이 소습의 소나무들. 5. 3번, 어떤 태도? 현대인의 삶에 대한. 지혜 어떤 태도? 비판적 태도. 자, 확인 문제 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참고로 3번 문제는요, 깔끔하고 완벽하게 한번 써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밑에 3번 서술형 문제는
자, 지금쯤이면 다 끝나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 지혜 수준은 못 썼지? 왜 1, 2번은 그렇게 오래 걸려? 이 쉬운 두 문제를. 타이밍 멈춰봐. 너 1번 푸는데 지금 거의 한 2분, 3분 이상 소요했거든? 그러고도 오답을 찍었거든? 선생님 그럼 핵심적인 1번에 뭐라고 얘기했어?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글형식, 당신에게 엽서를 써서 보내는 편지 글형식을 취해 글을 전개함. 1번에 3번 뭐라고 돼 있어? 당신이나 특정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 글형식을 취해 글을 전개하고 있다. 이게 안 보여? 특정 독자라는 말에게 편지는 특정 독자에게 쓰는 거잖아. 모두에게 이러지 않잖아. 근데 왜 3번이 아닌다고 골랐어? 저 물어볼게. 5번이라고 고른 이유? 대상의 특성을 상반된 것을 분석했어. 대상 누군데 여기서? 대상 뭔데? 소나무잖아. 상반된? 뭐 절충? 왜 그러세요? 너 아까 집중 안 했어. 할 때. 1번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3번이라고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고 2번 봐봐. 필자가 비판하고 있는 것. 자연을 소비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 이거 나와 있잖아. 어디에서 다 달라졌어. 우리 배운 부분에서. 두 번째, 필자는 오랜 세월 풍상을 겪어온 소나무들의 상품 가치를 폄하하는 세태. 여기서 문제가 있어. 나영아 볼까? 상품 가치를 폄하한다? 소나무의 상품 가치? 이게 왜 문제일까? 필자가 지금 이게 개선돼야 된대. 뭐가 개선돼야 되냐면 오랜 세월 풍상을 겪어온 소나무들의 상품 가치를 폄하하는 세태가 개선돼야 된대. 이 말이 맞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왜 틀린 말이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소나무가 조금 가지고 작았는데 응. 사람은 수업에서 과소비한다는 것을 비판. 과소비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얘들아, 이거는 소나무가 이 정도 값어치를 지녔는데 이 정도 값어치로 폄하되고 있어. 그런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왜 그 소나무를 베냐고. 소나무를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걸 비판하는 것이지 가치를 깎아내려 측정한 걸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에 지금 소나무가 원래 이 정도 가치를 지녔는데 우리가 그 소나무의 가치를 끌어내렸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잖아. 무분별한 소비가 문제인 거잖아. 불필요한 소비가 문제인 거고. 이런 말들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2번이 2번이야. 3번. 필자가 문제 삼고 있는 현대인의 삶. 조건에 맞게. 여기는 용어를 다 넣어야 돼. 그리고 경제학의 폭력성의 의미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현대인들은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로 무분별하게 소비하며 소비의 주체로까지 전락하고 있다. 이거 본문에 있는 내용 활용하면 되잖아. 현대인들은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로 현대인들은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로 무분별하게 소비하며 소비의 객체로까지 전락하고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의 설명이고 두 번째 조건, 경제학의 폭력성의 의미가 들어가다 수술해야 돼. 그러면 현대인의 삶은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잠깐 쉬어봐. 자, 이어서 라를 보면 삼판일을 하는 사람들은 삼판일이 뭐냐면 옆에 각주 설명이 잘 돼 있지. 바로 나무를 찍어내는 일판에서 나무를
베는 따위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를 얇게 판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뭐가 새기거나 간판을 만들거나 할 때 나무를 자르는 행위, 나무를 베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삼판일이라고 해. 그래서 삼판일은 뭐 하는 모습이야? 인간이 나무를 베어내는 일로. 우리 앞부분에서 사람이 어떤 용도로 나무를 베어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서 뭐 불필요한 소비, 무분별한 소비 이런 말을 썼잖아. 인간의 소비 행위를 할 때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 불문율이 마찬가지 뜻풀이가 되어 있지. 뭐라고 되어 있어?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는 법. 즉 문서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규칙. 그래서 불문율이라고 해. 뭐 하지 않아야 돼? 큰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아야 돼.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 있어. 바로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노기 때문에. 노기, 노한 기운, 노여움. 왜 인간들이 오랜 세월 이곳에 자란 나를 베어내는가? 만약에 너희들이 누군가 어떤 강한 존재가 너희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화가 나잖아. 처럼 나무도 똑같다. 생명력을 지닌 존재인데 인간이 뭐 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베어냈기 때문에 품고 있는 그 노기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로 해석하면 되느냐? 바로 이런 나무들은 인간들의 이런 소비 행위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베어짐에 대해 가지고 뭘 갖고 있다? 노기를 갖고 있다. 어떤 노기일까? 바로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노기겠지. 우리 그런 게 있대. 고기 좋아하잖아. 기분이 저기압이면 고기 앞으로 가야 되잖아. 지혜야, 그치? 고기 좋아하지. 가장 좋아하는 거 고기 중에 저 이 고기 진짜 좋아해요. 치킨, 쇠고기, 돼지고기, 뱀? 뭐 먹는데 그럼? 뭐 좋아해? 생선? 그럼 딱히? 나 너랑 얘기 안 해 이제부터. 이상한 애야 정체가. 나는 무슨 고기 제일 좋아해? 돼지고기. 돼지고기? 왜? 맛있으니까. 제주도로 여행을 오거나 놀러 오는 요즘에는 오면 안 되지만 예전에 친구들 얘기를 보면 야, 제주도 와서 뭐가 맛있었냐 하게 되면 예전에는 제주도 가면 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대. 근데 돼지고기를 먹고는 제주 흑돼지라든가 돼지고기를 먹고는 와 돼지고기가 진짜 맛있는 데구나 제주도가 깨닫게 되었대. 그래서 제주도 돼지고기 맛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죽일 때 좀 잔인한 얘기할게. 앞으로 고기 맛이 살짝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사람은 동물을 고통스럽게 죽여야 고기의 맛이 좋아. 그래서 사람은 동물을 고통스럽게 죽여. 이걸로 선생님이 예전에 쓸데없는 얘기인데 선생님 누나가 결혼한 지 벌써 20몇 년 됐거든? 그때 어릴 때 내가 군대 갔다 오고 한 20몇 살 때쯤이었는데 그 집에서 시골 마을에서 잔치를 했어. 마을에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보통 결혼식 전날 그 손님들 초대하는 날이고 또 그 전날은 돼지 잡는 날이야. 돼지고기를 가지고 제주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잔치 음식을 차려. 제주도의 잔치 음식의 특징이 뭐냐면 접시에 순대랑 두부랑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접시가 나가야 그게 손님들 접한 거라는 전통이 있거든. 가끔 어디 결혼식장이나 장례장 가보면 그런 거 먹어본 적 있을 거야 아마. 그치? 한 접시 안에 순대, 돼지고기, 두부가 있는 거. 그 돼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돼지를 한 5마리 잡으신 거야. 5마리를 사다가 산 돼지를 동네 삼촌들 어른들 부탁해가지고 돼지 좀 잡아달라. 일종의 출혈이라고 표현하지. 하는데 나는 동생이니까 같이 도왔지. 근데 트럭에다 돼지 5마리 싣고 와. 그러면서 먹이를 줘.
그러면서 돼지들이 막 먹이 먹고 있는데 첫 번째 돼지부터 어떻게 하냐면 나무에 우리 집 앞에 나무 있었거든. 로프를 딱 걸어가지고 돼지 목에다 올가미를 맨 다음에 반대쪽에서 오토바이 메고 쫙 달려. 그러면 돼지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이 목이 졸린 채로. 그래서 한 30분간 꽥꽥 소리 지르면서 고통스럽게 죽어. 그러다가 30분 만에 얘가 축 늘어져 막 똥 싸고 죽는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끌어내려가지고 이제 목을 따가지고 피를 내고 토치로 털을 태우고 겉을 다 긁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를 해체시키는 작업을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빨리 서둘러라 하니까 마지막 5번째 돼지는 그 전문가가 있어. 그럼 돼지를 동네마다 이렇게 잘 잡으시는 분들, 그분이 트럭 위로 딱 올라가더니 저렇게 밥을 먹고 있는 돼지 있잖아. 돼지 왼쪽 다리를 왼쪽 발로 탁 차면서 돼지가 순간적으로 푹 넘어지면 뒤집어진 거야. 그 넘어진 돼지의 그 오른쪽 다리를 탁 잡고 바로 허벅지를 그 옆에 가는 커터칼 있지, 드르륵하는 걸로 바로 탁 째더라. 그 순간 피가 쫙 솟아. 그러니까 이걸 즉사시킨 거야. 근데 얘가 그대로 딱 붙어. 그대로 그걸 끌어내려가지고 토치에 태우고 막 했는데 그 마지막 돼지만 맛이 없었어. 그냥 곱게 깨끗하게 한 방에 죽여준 돼지가 맛이 없고 오랫동안 매달아서 잡은 돼지가 맛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생각을 했어. 아 맞아, 내가 중학교 때 그 용돈 벌려고 지네 잡으러 다닐 때 소나무 숲에서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긴 몽둥이로 나무에 매달리는 뭔가를 막 때리고 있는 거야. 퍽퍽 하면서 그 푸대자루를. 우리가 막 뭐지? 궁금해서 막 신기해서 옆에 가보고 있는 어른들이 막 가라고. 아 애들 오면 안 돼. 막 가. 나중에 우리 숨어서 멀리서 봤거든. 푸대자루에서 개가 나온 거야, 개. 그러니까 그 개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분들이 개를 계속 때려서 잡은 거야. 그래야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다가 중학교 때 더 거슬러 올라가. 애월은 가면 어음리라고 해서 그 추격 도축장이 있어. 소 잡는 곳. 아버지가 집에서 마늘 농사가 좀 잘 됐다고 가족들 오랜만에 쇠고기를 먹인다고 거기 간 거야. 가장 신선한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식구들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 선생님이 심심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둘러보는데 저쪽 뒤에 도축장이 있는 거야. 갔어 거기를. 소를 끌어내. 그런 다음에 이런 그 철봉으로 된 틀이 있거든, 흉틀. 거기다 소를 밀어 넣어서 탁탁탁 봉으로 소를 몸 고용시켜. 그 다음에 소 여기 있지, 정수리. 해머로 땅 치면 소가 반만 죽어. 탁 앞발이 꺾여. 모 소리 나면서. 그리고 여기를 뚫어 엎드리로. 그 앞에 여기 버리고. 그 다음 그 안에다가 첫사 같은 탁탁충을 탁 쏴가지고 뇌를 휘저어버려. 그 최대한 소를 고통스럽게 해서 죽이더라고. 그래야 그 맛있는 마블링 있는 선홍빛의 소고기가 나온다고. 인간은 이렇게 잔인한 존재야. 자기 입에 맛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동물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 그렇게 죽은 고기들이 죽으면서 뭘 느꼈을까? 뭘 느꼈을까? 이걸 느꼈겠지.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이 나왔다니까. 옛날에 법정 스님이 지나친 육류식 습관 중에서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그 동물을 죽이면서 생기는 그 노여움의 그 어떤 그 성분이 고기 안에 남아있게 되면 인간이 그걸 먹고 인간이 폭력적으로 변한다. 인간의 어떤 공격성은 그런 육류식 습관에서 오는 경우도 많다. 너 두꺼비 독이 있다는 말 들어봤지? 두꺼비는 독이 있는 동물이야? 근데 원래 두꺼비는 독을 만들 수 없는 동물이야. 근데 두꺼비 몸에 독이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독이 있는 곤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몸에 독이 쌓인 거야. 지네를 잡아먹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몸에 독이 없는 존재야. 근데 인간이 자꾸 그렇게 괴롭게 해서 죽인 육류를 많이 먹다 보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동물들이 가진 분노, 공격성을 섭취하게 되면 인간은 그렇게 공격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갑자기 오늘 저녁에 고기 먹을 생각이었는데 조금은 달아나지? 조금.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면 곱게 죽은 치킨만 먹어야 되겠구나. 근데 닭은 또 어떻게 죽이냐면 뭐가 비틀어 죽인다. 두두둑 해가지고 치킨 먹을 때 목 먹니? 목 먹어? 치킨 목 있지? 먹는구나. 근데 치킨 먹을 때는 어쩔 수 없고 만약에 생닭을 사와서 집에서 백숙 끓여 먹잖아. 선생님이 그 닭을 다 해체하거든 내가. 껍질 벗겨내고 막 그다음에 뭐 지방부위 떼내고 근데 껍질 다 벗겨버렸는데
그리고 나는 어쩌면 목을 아예 이렇게 도려내서 목을 아예 버려버려요. 지금부터 음식이 안 들어가게. 이유는 뭐냐면 닭이 질병이 상당히 약한 동물이야. 되게 좁은 공간에 많이 넣어가지고 키운 동물이기 때문에 질병에 대해서 서로 전염률이 되게 높고, 닭을 온전하게 큰 닭으로 키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항생제 주사를 넣어야 돼. 닭에 항생제 어디로 넣냐면 목으로 넣어. 닭. 그럼 그 항생제 성분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어디? 목 부위. 목은 안 먹는 게 좋다. 그 양계 그쪽 일하시는 분들 얘기가. 또 앞으로도 치킨 먹으면 또 이제 목을 먹을 생각이 없어지겠네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찌 노하는 것이 손을 뿌리겠습니까? 온 산천의 아우성이 들미는 듯합니다. 즉, 이 인간의 이런 폭력성이라든가 소비가 나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에게 다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온 혈육 같은 나무입니다. 여기도 이런 설명돼 있지. 당신의 말을 인용했어. 당신은 어떤 말을 했어?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성을 겪어온 혈육 같은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시했지. 그래서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글쓰기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 이 예가나무지 금줄에 솔가지를 꽂아 부정을 물리치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누워 솔밭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왜 소나무가 우리에게 혈육 같은 나무냐. 자, 혈육 같은 나무는 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성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나무. 그리고 그 다음 얘가 나와있지.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모습은 우리가 뭐 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거기 지금 이게 나와있잖아. 그 금줄에 솔가지를 꽂는다. 또는 우리가 죽어서 어디에? 그 소나무 관에 묻힌다. 소나무 관에 눕는다. 그리고 어디에 묻힌다? 솔숲에 묻힌다. 그리고 솔숲에 누워가지고 뭐를 느낀다? 바로 이제 은은한 솔바람을 느낀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소나무와 함께 가장 가까이 살고 있다는 그 하나의 예시들이 되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솔바람뿐이 아니라 솔빛, 솔향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정석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소나무는, 자, 이런 표현을 쓰요. 자, 어떤 나무냐? 전통적으로 고절의 상징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뭐야? 고절의 상징. 이때 고절 한자로 보면 높은 절개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높은 절개는 보통 조선시대 때 충성,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성의 마음 또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고절이라고 하고, 그런 자신의 마음을 빗댈 때 소나무를 많이 이용해. 그래서 이때 우리가 시조 같은 거 있지. 그런 시조를 많이 우리가 축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시조에 뭐가 나와야 돼? 소나무가 나와야 돼. 그리고 소나무가 어떤 특성을 지녀야 돼? 이런 글쓴이의 충성이나 일편단심을 드러낼 수 있는 높은 절기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의 소나무가 나오는 시조 작품이면 연관의 작품이 되겠지. 오른쪽에 2번 같은 문제처럼. 좀 이따 풀어보기로 하고, 금강송의 고든 둥치에서 뿐만 아니라 암석지 굳굳이 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고든 지조를 읽어낼 줄 압니다. 자, 고절의 상징이자 또 뭐도 있다? 고절의 상징이자 고든 지조. 그러니까 지조를 지닌,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지닌 소나무다. 그래서 이런 소나무는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우리는 일찍부터 갖고 놓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들은 뭐야? 바로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 전혀 다른 소나무의 미학이다. 그럼 오늘날의 상품 미학은 뭐냐? 앞에서 비판하고 있는 소나무를 뭐로 보는 것? 소비의 대상으로 보는 것. 찬찬히 보면 이 작품은, 이 글은 소나무는 많은 것을 이뤄내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예로부터 우리의 삶과 함께했고 지주와 절기의 상징인데, 그치? 이게 소나무인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 현대사회의 자본주의적인 그리고 지나친 소비 행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소나무를 해치고 베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소나무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현대인들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거야. 소나무는 옳다, 우리 인간들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소나무가 어떤 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좋은 점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고 있어? 소나무를 그냥 목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무. 이거 깎아가지고 뭐 만들고 집 짓고 가구 만들고 이런 용도로만 생각하는 거야. 옛날부터 소나무는 뭐였는데 우리의 삶과 아주 가까이 있었고 소나무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준 존재였는데,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소나무 같은 사람. 자, 이때 소나무 같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어?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때 메마른 땅은 바로 척박한 환경, 우리 살아가기 힘든 척박한 환경.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척박한 환경일까? 바로 문명의 폭력 때문에. 문명의 폭력성으로 인해서 척박해진 환경 속에서도 뭐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바로 지주와 가치를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소나무에게서 뭔가 배우고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 경제학의 폭력성에 매몰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당신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 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이때 솔방울은 소나무가 뭐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미 뭐했기 때문에 살아남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뭐한 거야? 무수한 솔방울을 떠들여가지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 이런 의미로 쓰였어. 근데 뒤에 가면 솔방울의 의미가 좀 더 변화도 확대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솔방울마저도 지금 뭐 할 수 없는 거야? 싹을 틔울 수 없을 만큼 황폐해져 버렸다는 사실. 마찬가지 현대 문명으로 인한 척박한 환경을 얘기하는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버렸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나무에 솔방울이 싹을 틔울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현대사의 문제점,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걸 떠올릴 수 있느냐?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 중학교도 마찬가지. 뭐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서 써보시오. 뭐 있는데 선생님 말도 안 해줬는데 되게 수동적으로 배우게 되면 이런 게 안 떠오른단 말이야. 뭐가 있을 것 같아? 현대 문명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 이렇게 솔방울이 싹을 틔울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모습이 비교하고 있는 바. 뭐가 있을 것 같아? 환경오염. 또는 자연의 파괴. 또 이래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더 이상 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사람들 그렇게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자연을 개척하고 더 많이 뺏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야? 인간이 비정해진 거지. 비정해진. 마음이 정이 없어졌다. 비정해진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들어두면 이해되는 내용이야. 나오는 이론 하나가 있어. 바로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이 뭐냐면 누구 거라고 소유가 정해지지 않은 것. 세대에서는 사람들이 왜 무분별한 소비를 해.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해. 만약에 우리가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 떡볶이만 먹는 게 아니라 가운데 떡볶이 1인당 하나씩 시키고 가운데 튀김이나 순대나 김밥 같은 거 시킨 경우 있잖아. 떡볶이를 먼저 먹어, 가운데 걸 먼저 먹어. 애들 만약에 얘랑 안 친하고 그냥 내가 지금 되게 배고픈 상태야. 그러면 사람들은 내 떡볶이는 언제 그냥 내 거라고 정해진 상황이니까 쉽게 말하면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인 그 가운데 있는 음식을 먼저 먹는단 말이야. 저거를 내가 만약에 내 떡볶이를 먹는 동안 다른 친구들이 먹어버릴 거다라는 생각이야. 우리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공유지야. 산에 있는 나무들 공유지거든. 누가 먼저 배워가느냐가 문제지 하면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배워간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비정해지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점 땅은 황폐화돼 가고 이런 공유지의 비극 문제. 이게 바로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지. 참 공유지의 비극은 되게 많이 자주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론이야. 그래서 우리 이거 말고 우리 비상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그 국어교과서에서는 아예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글이 아예 실려 있어. 이 교과서 안에. 그리고 원래 고3 선배님들이 보는 EBS 수능 특강이라는 책이 있거든. 혹시 얘기 들어봐서 수능 연계교재? 거기에 독서에 공유지 비극 이름이 2번이나 나와. 사회주의나 한 번, 기술주의나 한 번. 이게 중요한 이론이야. 알겠지? 우리도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카시아와 화렵수의 침습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꿔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서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한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무한경쟁의 비정한 논리는 일단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회, 무한 경쟁 사회잖아. 끝없이 경쟁을 해야만 하는 사회. 뭐가 있어 우리가? 너는 경쟁하고 있는 거. 너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쟁하고 태어났잖아. 그치? 네 1등 했으니까 태어난 거 아니야? 두 번째, 학교 들어온 순간부터 경쟁이 시작인 거야. 잘해야 돼. 1등 해야 돼. 그치? 그래서 좋은 학교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먼저 뭐 합격을 해야 돼. 이런 등등등.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야. 뭐 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뭐 하듯이 무한경쟁을 하듯이 누구도 소나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누구와? 경쟁수들과. 그러니까 아카시아와 같은 그 화렵수들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걔들도 뭐 해야 돼? 그것들과 이 터전을 싸워야 된단 말이야. 터전을 갖고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무한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우리 인간 사회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소나무들이 살고 있는 공간까지 모두 무한경쟁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구나.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끝부분 봐달라. 나는 마치 꾸중을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자, 비유적 표현이지. 근데 이게 애들이 좀 오해했었어 예전에. 왜냐면 야, 너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가 어떤 마음일 것 같아? 열받은 거예요. 그렇잖아. 꾸중 듣고 집 나오는 게 어떤 마음일까? 아니 뭐 모르면서 나 혼내기만 하고 말이야. 되게 나쁜 마음이겠지. 근데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야. 여기를 주목해야 돼. 집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중을 들었다는 거야. 꾸중 듣고 집 나오는 건 가출이지. 아이씨 열받아. 엄마 아빠 나한테만 뭐라 그러고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뭐로 봐야 돼? 반성으로 돼. 반성. 깊은 반성. 깊은 반성과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꾸중을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 뭘 깨달았어? 이 숲에서 바로 경제학의 폭력성과 무한 경쟁의 비장한 논리를 깨달았지. 즉 오늘날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 우리 인간들은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어디에서? 소나무 숲에서 깨닫고 나오게 되었다.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하였습니다. 자, 이때 이 솔방울이 자, 아까 여기서 다뤘던 솔방울하고 같은 소재긴 해. 그런데 의미가 조금 달라져 확대됐어. 이때 솔방울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내가 신화를 떠오르게 하는, 신화가 왜 떠오르냐면 솔방울은 바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소생할 수 있는 바로 생명력과 저력을 지녔기 때문에, 혹은 저력과 희망을 지녔기 때문에. 솔방울 들고 나왔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하였습니다. 신화를 생각하면서 뭐 한 거야? 솔방울이 뭐를 가지고 있구나? 저력과 희망을 가지고 있구나.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나 붓글씨로 써드렸던 글귀를 엽서 끝에 적습니다. 처음에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자, 마지막 문장 여러분 줄짝 보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는 없는 법이다. 자, 이 문장이요, 비유적인 표현의 문장입니다. 그때 여기에서 우리들이 누구고 자루가 무엇이고 쇠가 뭘까?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돼요. 표면적으로는 나무가 한 얘기잖아. 나무가 자루가 되지만 않으면 쇠는 우리를 해칠 수 없어. 왜? 뭐를 생각하면 될까? 우리 나무를 자르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 도끼? 톱? 좋아. 톱에서 사람이 톱이나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지. 근데 만약에 톱이 날만 있고 손잡이가 없으면 사람은 손 아파서 또 나무 못 잘라. 도끼는 더더욱 그래. 도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그 날카로운 쇠뭉치만 있고 도끼 자루가 없으면 그 회전력이 없어가지고 나무를 찍을 수 없단 말이야. 근데 그 자루는 뭘로 만든 거야? 나무로 만든 거야.
이걸 이렇게 보면 돼. 바로 우리 인간들은 쇠, 바로 현대 문명의 폭력성, 폭력이 현대 문명이야. 그 문명의 자루, 도구만 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이 현대 문명의 도구만 되어주지 않는다면 현대 문명은 우리를 해칠 수 없다. 또는 현대 문명, 문명의 폭력성. 그래서 오른쪽에 날개 문제 두 번째 거.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새는 결코 우리들을 해칠 수 없는 법이다.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다 별표 2개 쳐도 크게 이거 계속 나왔어. 서술형 문제든 선택형 문제든 간에 계속 나왔던 문제야 이게. 나무는 인간을, 쇠는 폭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문명의 폭력은 인간에 의한 것이므로 인간이 자루, 즉 도구가 되어주지 않으면, 인간이 도구가 되어주지 않으면 쇠로 상징되는 문명의 폭력이 인간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각각 비교합니다. 인간, 도구, 문명의 폭력성.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상품미학은요, 소나무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상품가치, 즉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 근데 전통적인 것은 뭐하고 있는 거야? 소나무가 고난을 극복하고 고어제의 상징이면서 지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과거의 소나무에 대한 미학이었죠. 두 번째 비판의 시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모습, 남산의 소나무들이 문명에 고립되고 경쟁 수들에게 내버린 모습은 바로 오른쪽에 두 번째 비판 대상, 문명의 폭력과 무한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이에요. 문명의 폭력과 무한 경쟁의 논리, 이거죠. 이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 필자의 두 번째 비판 대상이 되고, 소나무와 같은 사람, 바로 현대 문명 속에서 문명의 폭력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사람. 솔방울은 소생의 저력과 희망을 의미한다. 솔방울의 의미, 이것도 중요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솔방울의 의미, 소생의 저력과 희망. 마지막 글귀의 의미, 요거는 별표 2개 치시고, 나무는 인간, 쇠는 폭력. 그리고 폭력 옆에다가 괄호 열고 문명이라고도 써야 됩니다. 쇠를요. 폭력 옆에다가 괄호 열고 문명. 그 자루는 도구. 그래서 자루 없는 쇠도끼가 폭력을 가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가 문명의 폭력을 휘두르는 도구가 되지 않으면 쇠로 상징되는 문명의 폭력이 인간을 해칠 수 없다. 즉 우리 스스로 뭐가 되지 말자? 문명의 도구가 되지 말자. 그러니까 바로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만 꼭 필자가 우리가 태어나 죽은 이후까지 소나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이해가 요거였어. 솔가지부터 솔바람까지. 그래서 고 비정한 경쟁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애들은 남산의 소나무지 소강리 소나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소생의 저력과 희망을 상징한다. 요거는 솔방. 그리고 옆에 있는 두 문제 풀어볼게요.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쳤나 봐 오늘 하루 종일. 지혜야, 일부러 그러는 거지. 선생님 욕먹으라고 막. 일본에 1번이라고? 지금 솔방울 또 사랑해야 합니다가 무슨 뜻인데 끝부분에 바에서 세 번째 줄에 당신이 나무를 사랑하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솔방울은 무슨 의미야? 희망을 지니고 있잖아. 그럼 무슨 얘기?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를 보여준 건데 너는 5번을 잘못 읽고 있어. 1번의 5번을. 문명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체적인 태도를 강화한다? 너네 도구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지. 그걸 가지고 주체적 태도 강화 이런 말 했니 선생님이 한 번이라도? 근데 왜 그거라고 되게 멋있어 보이는 말이 그냥 간 거야? 5번 잘못된 표현입니다. 주체적인 태도 강화가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지 주체적 태도를 강화한 게 아니야. 그럼 만약에 너네가 주체적인 태도가 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내가 폭력의 주체가 되는 거야. 도구도 아닌 주체까지 되는 거야. 내가 폭력하는 존재가 되는 거라니까. 5번은 지금 잘못 해석한 거야.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문명이라는 것이 폭력성을 지닌 문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어. 그것을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그걸 해버려? 아니잖아. 주체가 돼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구가 되지 말아야 된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는 건데 5번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리고 2번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여기에서 시조작품 뭐가 나온다? 시조 이런 거 나온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봐봐. 보기에 시 두 번째 줄. 소나무잖아. 너는 어찌 문서리를 모르느냐, 시련을 모르느냐,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지조를 얘기한 거잖아. 고난을 극복해오는 지조. 2번이지. 오늘의 상품이랑과 다른 소나무의 지조를 얘기하려고 지금 시조 나온다고 금방 얘기해 줬는데 왜 2번이 아닌 다른 걸 찾아요? 현대인들과 달리야? 아니잖아. 이때의 소나무는 오늘날의 상품 미학과 다른 소나무지. 답 2번이지. 나중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우리 시험 전에 계약하면 또 한 번 더 다시 한 번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거니까. 알겠지? 당황하지 말고.